자,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2의 새로운 단원인 집합과 명제 파트를 할 거야. 교과 개정 되기 전에는 이게 중학교 1학년에서 집합을 일부 다뤘었거든. 근데 이게 개정하면서 그게 좀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만 지금 집합이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집합과 명제라는 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가서 집합과 명제, 문제로만 발생이 되느냐? 아니다. 물론 모의고사에서 일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다른 문제로 내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어떤 기호를 활용하거나 의미를 활용하거나 할 때 이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쓰일 뿐인 거지 이 자체가 고등학교 2, 3학년 가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호하고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 단원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단원을 시작하도록 할게. 자, 보자. 항상 새로운 단원이 나오면 우리가 집합, 명제 이렇게 나왔으면 그럼 집합이 뭐지? 라고 하는 걸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특징 지을 수 있는 대상들의 모임이다라는 게 집합의 의미 또는 정의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너 지금 1학년 2반이잖아. 1학년 2반에 학생들의 모임 하면 그거는 분명한 기준이 되니 안 되니? 그건 되지. 자, 근데 1학년 2반에서 가장 멋있는 애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건 기준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건 당연히. 어떤 애한테는 멋지지만 어떤 애한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집합이 되려면 분명해야 된다.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게 집합의 정의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너네들한테 문제를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하나 예를 들어 볼게. 몸무게가 60kg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자, 이거 집합일까 아닐까? 기준이 60kg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집합이야. 자, 그러면 몸무게가 60kg에 가까운 친구들의 모임. 그건 집합일까 아닐까? 집합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왜? 60에 가까운 게 몇 킬로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준이 모호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집합이 아니다라고 니네들이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로 우리는 집합을 좀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말이 또 나오냐면 이제 원소라는 말이 나와. 원소는 뭐냐면 이 집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름을 원소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합을 이루고 있는 그 대상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 수학은 말이다. 늘 어떤 것들이 나오면 기호를 써가지고서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끼리는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기호만 딱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문자를 써서 A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게 집합의 표현 방법이야. 원소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적으면 A, B, C, D, E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원소가 A, B, C, D, E구나. 원소는 주로 소문자로 많이 표현하는 거야. 물론 뭐 대문자로 표현해도 되지만 왜 소문자로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쓰자라고 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그러면은 원소는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쓸까요? 이 스몰 a가 a의 원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호를 어떻게 쓸까요? 알려줄게. 어떻게? a가 집합 a의 원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기호 같아? 영어로 elementary라고 하는 것가 원소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elementary에서 요 이자를 싹 슉 모습을 좀 만들어 가지고 원소 기호를 썼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원소가 아닙니다는 어떻게 써요? 원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표현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기호를 우리가 알아봤다. 원소입니다. 원소가 아닙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집합 A가 1, 2, 3 이렇게 있는데 2는 A의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아 틀려? 맞죠, 그죠? 마이너스 2는 A의 원소입니까? 마이너스 2 여기 원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은 A의 원소가 아닙니까? 마이너스 3은 A 원소가 아니니까 이것도 맞는 거잖아. 그래서 기호로 표현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도 나오니까 잘 기억해두자 라고 하는 얘기다. 자, 그래서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알아봤어. 자, 그런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떻게 있느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 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표현하는데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래서 유한집합이다, 무한집합이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말 그대로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많아도 정해져 있으면 그건 유한이고, 무한대로 많으면 그건 무한인 거고,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공집합이라고 이름을 별도로 부르지만, 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겠냐 아니겠냐? 그래, 공집합은 유한집합이 일종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유한집합, 무한집합에 대해서 문제 물어보는 형태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지. 하나 보자. 예를 들어서 집합이 만약에 A집합이 1, 3, 5, 7 이렇게 표현됐어. 즉 뭐야? 홀수 집합들이지. 홀수 집합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거 유한이게 무한이게? 무한대로 많잖아. 그러니까 무한이지. 그죠? 무한이지. 근데 A가 만약에 1 가가지고 만약에 99까지 이렇게 기준이 됐어. 그러면 여기는 숫자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 얘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무한인 거고, 얘는 유한계니까 유한인 거고. 아까 선생님이 이건 뭐라 그랬더라?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어. 그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은 유한집합이게 무한집합이게? 유한집합이다. 즉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 참 여기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기호를 하나 줬어. 어떻게 줬느냐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호를 공집합이다 라고 우리 약속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 알려준 게 있어. 또는 옛날엔 요거 많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더라. 이렇게 집합 기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것도 공집합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도 많이 썼는데 요즘 이건 잘 안 나오고 그냥 요렇게 하나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만 혹시나 이런 기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 무한, 공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일종이다 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집합의 종류를 살펴봤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집합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집합의 표현 방법을 하나 알아야 돼. 집합의 표현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자,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A집합에는 뭐 1, 2, 3, 4 쭉 가서 9까지 만약 이렇게 표해서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해 준 거야. 원소를 나열해 준 걸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은 조건 제시법을 할 때에 원칙이 있어. 원칙이. 어떻게? 집합 기호 표시하고 X바 집합 기호. 요게 하나의 조건 제시법의 틀이야, 틀.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 여기에다가 이 X를 설명해 주면 돼. 그래서 X는 10 미만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야. 또 하나의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인데 존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 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수학에 큰 발전을 이루어주기도 했었어. 그거는 뭐 별도로 얘기지만 A로 해서 여기다가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원소를 전부 나열해 준 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표현법이다 라고 해서 집합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집합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거를 또 기호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해. A 집합이 1, 2, 3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쓰거든. 이런 기호를 쓰는데 이거는 number of A라고 해서 이 n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야. 그래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기호야 이거는. 그럼 얼마겠어 이게? 3개다 라고 하는 기호를 한 번 더 이해해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울 거야. 어떤 게 하나 나오냐면 이렇게도 표현된다. 이거 많이 쓰거든. 근데 집합하고 확률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집합을 잘 알아두면 확률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 이 P는 뭐겠니? 확률에서 따지면 probability라고 해서 확률 A라고 하는 기호다 라고 이해하시면 연결돼 가지고서 우리가 알아두면 편하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게 되겠다 라는 거. 그래서 원소의 개수 같은 거 예를 봤어. 자, 그래서 하나 물어보자. 이제 요거 과연 기호를 잘 알고 있나요? 라고 하는 걸 한번 물어볼게 내가. 자, 요거와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건 뭐야? 얘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지. 그리고 여기는 이놈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지. 자,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야? 공집합이니까 원소가 빵이잖아. 자, 이거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 집합을 따로 이렇게 보면 얘가 원소가 되잖아. 즉 이놈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진 집합의 개수라고 물어봤으니 이거 몇 개로 해야 돼? 얘는 한 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호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거다. 근데 이것들이 왕왕 니네들이 헷갈려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내겠니 안 내겠니? 당연히 내지. 니네들 헷갈리라고. 자, 이거는 뒤에 가서 부분집합 설명하면서 그때 같이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집합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따지면 이번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가 더 나오네. 뭐가 나왔냐?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나와.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새롭게 하나 나온다. 부분집합은 그러면 정의가 뭐겠냐라는 거야. 부분집합은. 자,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의 원소이면 우리는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거를 또 기호를 어떻게 쓰겠니? 당연히 부분집합이라는 걸 기호를 쓰겠지. 그래서 기호는 원소하고 헷갈리지 말고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요 기호를 부분집합의 기호로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새롭게 약속을 했다 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부분집합은 실제로 뭔데요? 만약에 A집합이요 1, 2, 3이라고 하면 이놈의 부분집합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찾는 거야.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인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 공집합은. 그러고 난 다음에 부분집합 만들 때는 무조건 집합기호를 이렇게 써. 이렇게 집합기호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즉 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원소를 넣어. 이렇게 원소가 하나인 거. 그 다음에 원소 두 개인 거, 하나인 거 다 했으니까 원소가 두 개인 거 1, 2 요놈 1, 3 요놈 1, 2 그 다음에 원소가 이제 두 개인 거 다 했으니까 원소가 세 개인 거 1, 2, 3
이렇게 됐지. 그래서 원소 개수는 이렇게 몇 개가 생겨? 총 8개가 생겨. 자, 그러면 이게 부분집합인 걸 알았는데 어라? 이놈하고는 같잖아. 그지?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인가요? 그래.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인데 그걸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우리가 태클 걸 일은 없잖냐?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이 도 부분집합이에요? 그거는 조금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별도로 뭐라고 부르냐면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 진부분집합이다. 얘를 뺀 거, 자기 자신을 뺀 거를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한다. 이해됨?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 그래서 이걸 갖고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니, 이제? 점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보세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보세요. 방금 했던 거 한번 따져보죠. 8개 나왔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이 개수가 하나하나 나열해 가지고 가면 시간만 주면 다 할 수 있지. 원소가 100개여도 시간만 주면 다 할 수 있을까? 없겠지. 힘들어서. 가다가 빼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나열할까요? 아니, 생각을 한번 바꿔봐. 우리가 경우의 수 같은 거 했었잖아. 그지? 중학교 때. 경우의 수 했던 걸 한번 잘 떠올려 봐봐.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너 있잖아. 부분집합 만들 때 너 참여할래, 안 할래? 즉, 들어갈래, 말래?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고지. 너는? 그래서 총 8가지가 있는 거구나. 자, 8가지 중에는 뭐가 있다? 공집합도 있는 거고요. 자기 자신도 있는 거예요. 라는 거 하나 기억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무슨 공식인 양, A1서부터 AN개까지, 만약 N개가 있다라고 치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다.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을 하는데, 공식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라고. 선생님 경우의 수 할 때도 중학교 그 파트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 3학년들 같은 경우에 확률 통계 선택한 애들도 순열 조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난 물어보거든. 너네들도 물어봐야 돼. 공식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경우의 수를 할 때 물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외우는 거 극히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들도 외우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집합과 부분집합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 서로 같은 집합. 즉 A하고 B가 서로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같은 거예요? 뭐겠니? 원소가 같으면 같은 집합 아니겠어? 그죠? 원소가 같으면. 이 서로 같은 집합을 또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기호를 지금 뭘 많이 배웠느냐면 원소의 기호 배웠고요. 부분집합의 기호 배웠고요. 같은 집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 우리 기호 관련해서 이런 거 배웠다.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고 하는 기호도 배웠고요. 공집합하고 같은 것은 이것도 공집합이라고 하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기호를 새롭게 배웠다. 이놈 가지고 이제 니네들한테 물어볼 건데,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항상 기호를 갖고 얘네들을 표현해. 자, 봐.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얘랑 똑같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나가 같아. 집합에선 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진이 이름을 하나 예를 들면 김도진이라고 하면 도진이구나 라고 알지만, 예를 들어 3학년 12반 3번이다 라고 하면 걔가 김도진이지 라고 하지. 즉 김도진을 표현하는 방법이 김도진이라는 이름 말고도 되게 별명도 있고 어떤 뭐 몇 반 몇 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지 않겠니? 그런 것처럼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또 다르게도 어떤 식을 줘서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고 하는 다른 표현 방법들은 무지하게 많아. 하나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X라고 하는 게 A 이게 B인데 이놈이 A래.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A 교집합 B가 A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별명 또는 다른 표현 방법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집합 부분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이 이 말이다라는 것. 이 말이 이 말이다라고 하는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다. 왜? 문제는 복잡하게 줄 거니까. 그러면 복잡한 거를 이 말은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말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이 파트의 특징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연산이 그만큼 또 중요해. 그래서 지금 여기 1단원에서는 처음 단원에서는 기호, 정의, 그 다음에 그놈의 의미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금 다뤘다고 하면 다음 시간에는 뭘 다룰 거냐면 중요한 연산을 다뤄. 연산을. 집합을 어떻게 연산해요? 연산이 뭐야? 사칙 연산 우리 많이 하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것처럼 항상 수학은 새로운 단원이 나오면 반드시 연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다음 시간에 핵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아까 선생님이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 나왔지 않냐? 그 부분도 되게 다양하게 문제들이 나와. 그건 내가 별도로 한번 짧게 만들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할게. 일단은 요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